물의 도시 베네치아, 어떻게 예술 도시가 되었는가? 이태리아의 베네치아는 바다 위에 떠있는 도시입니다. 중세의 역사적 향기를 그대로 안고 있는 환상적인 도시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섬으로 육지에서 3.7km 떨어져 있습니다. 118개의 작은 섬과 10여 개의 큰 섬이 모여 도시가 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길뿐 도로는 없습니다. 대신 운하가 있죠. 400여 개의 다리로 건물들을 연결하고 사람들은 걷거나 배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섬과 섬 사이의 통행도 배를 이용해야죠. 매년 2, 3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물의 도시의 매력에 취해 마르코 광장에서 중세의 향기를 맡고 좁은 골목길을 돌다가 곤돌라를 탑니다. 곤돌라 뱃사공은 좁은 운하를 따라 아치형의 다리밑을 돌며 뱃전에 부딪는 파도소리에 맞춰 구성진 칸초네를 불러줍니다. 곤돌라가 수상 택시인 셈이죠. 베네치아의 반환 멘델스존은 곤돌라를 타고 뱃사공이 젓는 노의 움직임을 반주 삼아 베네치아의 곤돌라 노래를 3곡이나 지었습니다. 베네치아의 모습을 감미롭고 멜랑콜리한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오늘날 같은 자동차 시대에 이 도시는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과 사업체는 육지로 나갔고 섬은 주로 관광객들 처지입니다. 이 특이한 해상도시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고 문화예술의 보고입니다. 척박한 모래펄 위에 지은 눈부신 궁전과 사원 등 건축물들은 도시의 예술적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후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예술적 흔적과 유산들이 도시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이 도시를 방문하고 영감을 얻었고 그래서 베네치아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은 많습니다. 세계적인 문화행사와 축제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베네치아 시는 섬과 인근의 육지 부분까지 합치면 인구가 26만 명이나 되지만 도시의 발상지인 섬 구시가에는 5만 명 정도만 살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항구 도시로 아드리아해 터미널 같은 곳입니다. 옛날부터 유럽인 성지 순례단의 출발지였던 이곳은 지금도 대형 지중해 크루즈선들의 출발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질 무렵 이 지역에 살던 로마 사람들은 북유럽에서 밀고 내려온 야만족들, 고트족과 훈족에게 쫓겨 이곳 석호에 정착합니다. 이 석호는 알프스 산에서 흘러내리는 포강과 피아베강 줄기가 바다와 만나 이루어진 갯벌입니다. 이 갯벌은 육지 쪽으로 긴 해안선을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긴 섬이 물길을 막아 석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갯벌 위에 수상 가옥을 짓고 바다를 방어선으로 삼아 어업과 농업 그리고 소금 생산에 종사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서기 421년 3월 25일이 베네치아 도시 건립일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 이탈리아는 몇 개의 공화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이 쫓겨온 사람들이 만든 베네치아가 중세에는 기적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자유로운 나라, 가장 진보적인 나라로 발전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죠. 베네치아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합니다. 베네치아는 유럽 북부에서 성지로 가는 길목이었죠. 4차 십자군 전쟁에서 비잔틴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해군력을 키우고 3,000척에 이르는 노예선을 거느립니다. 인구 15만 정도의 작은 도시공화국이 아드리아해의 바이킹이 되어 아드리아해, 지중해, 에게해 등 요지의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지도의 붉은색 부분이 베네치아의 영토였습니다. 차차 전 세계를 상대로 해상무역과 금융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드리아해를 통한 해상교통이 유럽과 중앙아시아, 멀리는 동양을 잇는 무역의 통로였고 베네치아는
이를 활용하여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네치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에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대륙의 발견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대서양의 네덜란드 쪽으로 옮겨갑니다. 베네치아의 무역은 쇠퇴하고 대신 예술의 도시로 태어납니다. 피렌체에서 꽃핀 르네상스의 물결이 메디치가의 몰락과 함께 베네치아로 옮겨옵니다. 베네치아의 부자들이 예술에 투자합니다. 귀족과 상인들이 궁전, 빌라, 교회 등을 짓고 이들을 장식하기 위해 유명한 건축가, 미술가, 조각가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의 건축물들을 살펴보죠. 두칼레의 궁전은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 작품으로 15세기 작품인데 고딕 양식과 비잔틴 양식이 섞인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산마르코 성당은 이스탄불의 12사도 성당을 본뜬 비잔틴 양식의 작품입니다. 산마르코의 정탑은 99m로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산타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은 건축가 롱게나의 작품인데 이곳 천정은 화가 티치아노의 그림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리알토 다리는 건축가 델 폰테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빌라르트를 중심으로 한 베네치아 음파라 부르는 음악인들은 르네상스의 음악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이곳 태생인 안토니오 비발디는 베네치아의 한 고아원에서 사계를 작곡하고 오페라 올란도를 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펠리체 오페라 하우스를 기반으로 베네치아가 오페라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베네치아의 부가 이들 예술의 원상인 것입니다. 피렌체식 르네상스의 중앙아시아에서 배운 비잔틴 양식을 가미하여 베네치아 르네상스가 되고 이것이 바로크 시대로 이어집니다. 또한 동양에서 배워온 인쇄술을 바탕으로 유럽의 인쇄문화를 선도하며 문학작품, 악보 등을 찍어냅니다. 이렇게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의 보석이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17세기 전후의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희곡 베네치아의 상인과 오셀로를 썼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베네치아가 물 위에 떠있는 특이한 도시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베네치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을 잘 아는 옥스퍼드 백작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인데 산마르코 광장 옆의 재판정이나 유태인 지구인 게토 그리고 상업도시의 당시 모습을 실감있게 담았습니다. 도시 모습을 살펴보면 섬이기 때문에 도시는 확장되지 못하고 중세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대운하가 S자로 굽이 들고 작은 운하들이 얼기설기 흐르는데 이것이 만조시의 바닷물을 자연스럽게 흘려 빼냅니다. 도시는 운하를 따라 10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각기 독립적으로 교회와 시장과 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 배후에 집들이 들어섭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고 확장된 것이어서 비기하학적이지만 기능적입니다. 큰 산업시설, 가령 유리공장, 조선소 등은 외곽에 배치되었습니다. 미로 같은 좁은 골목길에서 광장과 운하로 이어지는 공간 구조에서 이슬람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편하지만 여유스럽기도 합니다. 토마스 만은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이란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서 저는 베네치아의 치명적인 매력이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생애 마지막을 위해 베네치아에 온 음악가가 매료당한 미소년 타지오의 매력,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베네치아의 마성을 형상화한 것이 아닐까요? 세계 예술가들이 이 마성에 이끌려 모여들었습니다. 그테는 플로리안 카페에 앉아 광장을 내려다보며 아마도 파우스트를 구상했을 것입니다. 화가 터너, 마네, 모네, 르노아르, 음악가 바흐, 비발디,
바그너, 베르디, 모차르트 등등 모두 베네치아에서 영감을 얻고 예술혼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세계 유명 3대 예술제인 베니스 영화제,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건축전이 이 도시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매년 2월에 열리는 가장부도회의 분위기는 이 도시가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예술과 자유와 진취적인 정신의 발현입니다. 그대로 정체되었지만 예술적 활력은 생생합니다. 그러면 이 해상도시는 바다 위에 어떻게 지은 것인가요? 이것은 다음 편에서 소개하겠습니다.